제가 안 지운 게 할증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할증. 자, 이번엔 거꾸로 뒤집어서 액면 이자율이 12%, 시장 이자율이 10%. 그럼 내 거가 유리하죠? 그럼 내가 유리하면 할증 발행을 하게 되겠죠? 그럼 먼저 시작하기 전에 자, 예를 가지고 보면 자, 현가 계수가 0.751314. 그럼 연금 현가 계수가 2.48685예요. 숫자가 왜 이래? 2.48685. 와, 이제 머리가 나빠지는지 그래서 까먹었어요. 자, 그럼 제가 현가 계수하고 연금 현가 계수를 드렸죠. 그러면 자, 사채 발행 금액 구하는 공식으로 한번 써보세요. 지금 이 조건 가지고 먼저 제가 사채 발행하는 그 금액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사채 발행하는 공식은 현가 계수의 액면가액 곱하고 연금 현가 계수의 1년분 액면 이자를 곱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렇게 문제수 주면 이제 그 원리만 알면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공식까지 먼저 한번 써보면 여러분들이 보면서 계산기 한번 두드려 봐야 어떤 숫자 썼다는 게 저 머리에 더 잘 남아요. 자, 몇 점을 찍었을까? 지금 이렇게 공식이 되겠죠. 지금 그냥 이거예요. 얘한테 100만 원 곱하고 그리고 얘한테 1년분 액면이자 12만 원이니까 12만 원 곱하면 사채 발행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얘는 할증이니까 104만 9,736원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가 이제 사채 발행 금액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냥 사채 발행안에서 한번 보면 대변에 사채 얘는 뭐 어떤 상황이 생겨도 무조건 100만 원 갚을 거다라고 외부 이해강의자한테 보여줘야 되고 우리 회사가 돈을 받는데 104만 9,736원을 받을 거고 그럼 차이나는 49,736원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49,736원이 되게 되겠죠. 자, 이게 먼저 발행했을 때 처리예요. 그럼 유효이자 10%, 액면이자 12%, 상가액 장부 가액을 보면 일단 할증이니까 얘가 더 크죠. 그러면 액면 이자가 더 크고 반대로 얘가 더 작을 거예요. 그럼 X1년도 1월 1일 날 우리가 사채를 발행을 했을 때 장부 금액은 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의 성격은 사채의 가산 계정이죠. 사채를 원래 사채 금액을 104만 9,736원이라고 말해야 될 거를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100만 원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같은 쪽에 가산 계정으로 얘를 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 장부 금액은 104만 9,736원이 되게 되겠죠. 전 발행했을 때. 그럼 얘 만기 때 되면 장부 금액이 얼마 돼야 되죠? 그렇죠. 무조건 만기 때는 액면 금액이 되는 거예요. 할인은 작게 받아도 만기 때 100만 원. 할증은 많이 받아도 만기 때 100만 원. 그게 마지막 최종 목표인 거예요. 자, 그럼 X1년도 12월 31일 날 자, 유효이자를 계산하면 이 금액의 10% 사채 장부 금액의 10% 유효이자 곱할 거죠.
그러면 자 얘를 나누림에서 104,974원이 되겠네요. 그럼 액면이자는 얼마죠? 그렇죠. 12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됐을 때 분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변에 이자 비용, 대변에 이자를 지급하는데 우리는 유효이자를 이자 비용으로 인식할 거잖아요. 그래서 104,974원을 인식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액면 이자를 줘야 되니까 12만 원 줄여주겠죠. 그럼 이게 차이 나는 만큼 대변에 있는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을 삼각해서 없애줄 거예요. 15,026원. 그럼 지금 얘는 이제 대변에 있는 얘를 차변으로 쓰면서 얘가 삼각되어서 마지막 없어져서 100만 원이 될 원리로 갈 거라는 거예요. 분계 원리 이해가시죠? 이게 우리 계산할 때 보면 이 숫자 가르쳐 주든지 얘 둘이 가르쳐 주든지 이런 식으로 세무이급 때 기출문제 본 적 있죠? 그게 지금 이 숫자들이죠. 그럼 지금 얘 둘이 차이 금액이 15,026원만큼이 가상 계정이 줄었으니까 이 금액만큼 장부 금액은 줄어들겠죠. 그죠? 자, 그럼 얘는 134,710원이 되게 되겠네요.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쓰는 숫자들이 분계가 되어서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 줄어들어 갈 거예요. 자, 그럼 X2년도 12월 31일에는 자, 이 금액의 10% 하면 103,471원이 되고 얘는 무조건 12만 원이 되겠죠. 그럼 얘 둘의 차이가 삼각액이니까 16,529원이 될 거고, 그럼 얘는 101만 8,181원. 그럼 X3년도 12월 31일 날 여기에 12만 원을 하게 되면 우리 건수 조정에 의해서 181 되고 얘는 100만 원이 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게 우리 사채 할증했을 때에 일어나는 방식인데,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채 장부 금액은 할증 발행이니까 액면가보다 많이 받았을 거다 발행했을 때, 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많이 받아서 만기가 될 때에 장부 금액은 감소하는 게 할증 발행이에요. 만기 때는 액면 금액으로 갈 거니까. 그럼 유효이자는 사채의 장부 금액의 유효이자율을 곱하는 거니까 얘는 비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액면이자는 얘는 무조건 일정할 수밖에 없는 규칙을 가지고 있고, 그럼 상각액은 유효이자와 액면이자의 차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유효이자가 액면이자보다 작은데 얘가 점점 작아져요. 그럼 얘 둘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할증 발행에서도 상각액은 증가하는 규칙이 나오는 거예요. 할인에서는 액면이자보다 유효이자가 더 컸는데 유효이자가 계속 커지니까 상각액이 증가한 거고, 할증 발행에서는 유효이자가 액면이자보다 작은데 얘가 계속 작아지니까 차이가 늘어나서 상각액은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둘 다 증가하는 규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각액은 둘 다 증가하는 거예요. 네. 유효이자가 동일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이 끝에는 마지막에 항상 끝수 조정을 해요. 네? 무슨 말이지? 난 이해를 못했어요. 네, 그렇죠. 여기서만 조정하면 되죠. 자, 그럼 지금 우리 이 규칙을 같이 생각을 하시고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했어요. 맞아. 그럼 쟤도 올려줘야지.
맞아야 되겠죠. 차변 대변하면 그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지금 이 규칙 가지고 여러분들 이야기할 때 왜 얘가 증가하는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두 개 다 규칙이 증가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고, 할증 가지고는 마지막 그 우리 결산 때 분개하는 거 말고 그렇게 할증만 가지고는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할인 가지고는 유효이자 계산을 많이 시키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TAT 2급 한다면 TAT 1급 한다면 TAT 1급은 단골이에요. 그 이론 문제에서 마치 TAT 2급 할 때 재고자산이나 대손충당금 문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유효이자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가 걔는 엄청 다양하게 많이 물어봐요. 방금 앞에 했던 사채 테이블을 그냥 다 알고 있어야지 어느 거든 풀 수 있게. 근데 그거 알면 다 풀 수 있어서 아는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AT에서는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뭐 이런 업무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이걸 한 컨디션에서 12월 30일 문제를 풀면 이제 이 문제는 뭐 이런 것도 하는 게 아니라 발행 금액만 알면 취득 금액도 아니까 이제 그만 풀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취득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 되는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문제수 준 게 1년분 액면이자 1년분 액면이자 얘는 액면가에 얘를 구해주면 되겠죠. 우리 초반에 이야기했을 때는 좀 별로인 것처럼 보이다 몇 번 보니까 별거 아니죠. 어떤 숫자 쓰는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게 나중에 현혹되면 안 되는 게 이 현가계수하고 연금현가계수를 10%도 주고 12%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10% 거 쓰면 안 되고 시장이자나 유효이자의 현가계수를 써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알다가 순간 갑자기 그 두 개를 가르쳐 주면 또 이제 헷갈려요. 그죠? 왜냐면 여기에는 지금 액면가에 쓰고 있거든. 그럼 액면가에 이자율 써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시장 이자율의 현가계수 그걸 쓸 거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하면 금액이 285만 5천 889원 이렇게 나오나요? 이 금액이 나오면 정확하게 계산하신 것 같아요. 자, 다음 12월 31일 문제를 봅시다. 당사는 자, 보유 중인 장기 투자 증권 중 대한상사의 사채 장부 금액 570만 원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재무 상태 악화로 액면 이자의 회수가 어렵고 만기 시 액면 금액의 70%는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420만 원으로 감액 조정하기로 하였다. 자, 일단 가로 빼고 내용 적혀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내용 파악되시나요? 일단 투자 잘못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회사한테 돈 받기가 힘들대잖아. 그럼 지금 현재 이 사항을 인지했을 때에 매도가는 증권의 장부 금액은 얼마죠? 적혀 있잖아. 장부 금액 570. 그죠? 근데 지금 얼마 회수 가능할 것 같대? 뭐에 70%? 액면가액의 70%. 그래서 6, 7, 40이니까 420만 원이다. 그죠? 그럼 지금 장부 금액을 420만 원으로
만들 거란 이야기죠. 570만 원짜리를 420 만들 거라는 거예요. 일단 자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 매도 가는 증권이죠. 자, 그럼 매도 가는 증권을 얼마 내려야 되죠? 그렇죠. 150만 원이죠. 자산 움직이는 원리는 장부에 적혀 있는 금액하고 내가 표현해 줄 금액하고 차이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기업의 평가든 말든. 여러분들이 매도 가는 증권 이야기할 때 제일 그 생각하다가 많이 꼬이는 게 평가의 평가 손실이 있을 텐데 이 생각을 먼저 해서 그래요.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이든 매도 가는 증권이든 기말이든 언제든 간에 내 장부에 적혀 있는 금액하고 내가 지금 보여주려는 금액하고 차이를 조정하는 거, 자산을 움직이는 건 똑같은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이든 매도 가는 증권이든 자산의 움직임은 똑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 얼마에 샀죠? 괄호를 보면 액면금액 600, 취득가액 550, 정기말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 20만 원이죠. 그럼 얘 지금 얼마에 샀어? 550에 샀죠? 550에 샀는데 얼마 회수할 수 있대요? 소비시. 그럼 얼마 손해봤어? 130 손해봤다고 나와야 정상이에요. 증권 손상차손 입으려면. 그럼 130 손해일 건데 근데 지금 550에 샀는데 장부에 20만 원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 때문에 얘가 570으로 있었던 거야.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 20만 원은 줄여주고 투자 증권 손상차손이다 130만 원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계를 그냥 빠르게 먼저 생각하려는 사람들은 항상 얘 조정해 놓고 취득원가와 차이 가지고 이 결과 먼저 적어 놓으면 모질한 건 평가이익이겠지. 바로 이렇게 역으로 들어가시는 분도 꽤 많아요. 매도하는 증권은 손상이나 처분을 제외하고는 수익 비용을 인식 안 하기 때문에 무조건 취득원가와 차이가 결과로 나올 거예요. 매도하는 증권은 취득할 때부터 비용 처리하는 게 없어.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평가할 때도 비용 처리 안 하잖아요. 얘는 우리가 비용을 인식하려고 하는 손상이나 처분에서만 수익 비용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손상 인식할 거잖아. 그러면 취득원가하고 차이가 무조건 결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매도 가는 증권은 이런 시험에 나오면 취득원가하고만 계산하시면 돼요. 무조건.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단기 매매 증권은 전기 말거랑 비교하고 매도 가는 증권은 무조건 취득원가하고만 비교하시면 손상이든 처분이든 결과는 딱 그 금액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좌우와 같이 우리 책에 있는 기본 예제들을 좀 봤어요. 자, 근데 제 마음 엄청 심란한 시간이 남아있네. 뭔가를 하기도 참 애매하고 그죠? 그리고 저한테 가끔씩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원가 회계 안 해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원가 회계 해요. 여러분 시험 합격해야 되는데 원가 회계 안 하고 어떻게 합격하려고? 그래서 원가 회계 해요. 근데 그런 질문을 왜 많이 하시냐면 원가 회계를 제가 뒤에 하거든. 근데 아마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지금 원가 회계 기억나나요? 혹시 기억나면 엄청나게 똑똑한 거예요. 원가 회계 잘 까먹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 풀 때쯤에 마지막에 해놓고 바로 문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원가 회계가 원활하게 가야 되지. 앞부분에서 뭐 실기하기 전에 이론으로 옛날에 한 적이 있었어요. 저 철없는 시절에. 그랬더니 문제 풀면서 다시 다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중으로 하고 있길래 차라리 시험 이제 기출 문제 풀기 전 마지막 진도쯤에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원가 회계 마지막쯤 하면 이런 분도 생겨요. 원가 회계보다 나는 지금 법인세를 좀 봐야겠는데 그럼 원가 회계는 바로 포기하고 법인세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던데 우리 그러지 말도록 해야 돼요. 자, 우리 교재 204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 이야기를 조금 하다가 그래도 우리한테 소중한 시간이 남아 있어요. 제가 항상 농담이 아니고 진짜 사실인 건데 그냥 재미삼아 물어보는데 우리 수업 시간 얼마 남았죠? 그렇죠. 25분 남았죠. 15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원래 우리 30분까지잖아. 근데 50분 수업하고 이제 10분 휴식이 위해서 20분에 하는데 끝내는데 20분에 안 끝냈다고 화내시거나 아니면
20분 지났는데 왜 안 끝내냐고. 정말 저녁 되면 이런 분 있어요. 책가방을 가슴에 20분 되면 딱 잡고 제 얼굴 보고 계신 분 있어요. 설명하고 있는데 마음 엄청 불편해요. 저녁반이니까 혹시 버스가 끊기나 이런 걱정에 저라고 늦게까지 잡고 있고 싶겠어요. 그죠? 근데 설명하는 걸 이제 자르기 애매해서 조금 더 하려고 그러는데 안고 있으면 마음이 엄청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되면 또 미안하다고 이제 이렇게 할 때 내가 미리 사인 보내줄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20분 정도 선에 맞춰주려고 하는데, 설명하는 게 있으면 좀 늘어날 수도 있겠죠. 저는 오후반이 지금 마음이 여유가 있는 게, 우리 아빠님이랑 쉬는 시간 틀리죠? 아빠는 정시에 쉬고 우리는 30분에 쉬어요. 똑같이 5시간이에요. 저긴 2시부터 7시고 우리는 1시 반부터 이제 6시 반인 거예요. 저는 저녁을 여유 있게 있고 싶어서, 이 다음 수업이 7시 20분이거든. 50분간 쉬고 싶어서 점심을 30분으로 잡았고, 저 선생님은 원래 그렇게 수업을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점심을 먹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점심을 1시간, 대신 저녁이 20분이에요. 저는 제가 선택을 잘했다 생각해요.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점심을 1시간 하기 위해서 저녁을 20분 치는 건 제가 더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전이 5시간, 오후가 4시간이면 4, 3이니까 7시간이 괜찮은데, 오전이 4시간이고 오후가 5시간이잖아. 그러면 5, 3 하면 8시간을 20분 톨 주고 치면 피곤해요. 그럼 저녁반 사람들한테 수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미안한 마음이 생겨져요. 내가 힘이 딸리면 설명하다가 이제 안 되게 되죠.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저는 젊어서 오후 수업까지는 뭐 9시간 정도 수업하는 정도까지는 아직 쌩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끝나고 와서 이제 쉬었다가 좀 졸다가 올라오면 돼요. 자, 그래서 저반이랑 쉬는 시간이 틀려요. 그러면 그래서 화장실이 덜 붐비죠. 자, 이제 204페이지에 부가가치세 개념 보면, 자, 이 부가가치세는, 자, 이 부가가치는 value added라고 하는데, 세법이니까 텍스라는 거고, 이 value added라는 표현은 우리 콩글리시로 마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진에 세금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자, 납세자가 사업자들이죠. 납세 의무자가 자기가 가지는 부가가치의 10%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원리 이해가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가가치세의 특징 가지고 적혀 있는 거 보면, 우리 책엔 전부 다 적진 않았는데,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소부라고 표현하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은 전부 다 국세예요. 국세. 국세라는 건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면 세무서에 내는 거고, 징수권자가 국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지방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거 내시죠? 거기서 보면 그 구청 지방 세제과에서 오는 거예요. 그거는 지방세를 납부하는 거고, 지금 얘는 이제 국가에 납부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얘는 국세의 성격이 있는데, 자, 우리 이 중에서 이 부가가치세법은 얘만 간접세 형태를 띠고 있어요. 법인세법, 소득세법은 직접세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부가가치세법은 우리 납세자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형태라는 거예요. 지금 커피 한 잔 사드셨을 때 그 커피 영수증, 커피값 내가 돈 냈죠, 여러분이. 그 영수증에 부가가세 적혀 있잖아. 부담은 여러분이 했는데 여러분이 세무서에 그 돈 준 게 아니고 사업자한테 줬죠. 그럼 그분이 그걸 받아서 대신 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내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걸, 대리납부위에서 받는 걸 징수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받는 걸 거래징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득에 대해서 지급할 때 원천징수라고 표현하는 건 그 사람한테 지급하는 돈의 소득의 원천을 따져서 거기에 맞는 세율을 부과해서 징수한 데서 원천징수라고 하는 거고, 지금 부가가치세는 과세 거래에 대해서 매출세액을 징수해야 되니까 거래징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 납세자는 거래징수를 해서 그 매출세액 부분은 세무서에 내는 거고 공급가액만 자기가 가지는 거죠. 그럼
내가 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거쳐서 내는 거고, 그래서 얘 둘이는 일치하지 않는데, 소득세나 법인세는 이 돈을 벌어서 신고도 내가 하고 납부도 내가 하고 그 돈 부담하는 것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 둘이는 직접세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세금들은 이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죠. 소비세. 우리는 세목을 이야기할 때 소득세다, 소비세다, 보유세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럼 소득세를 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돈 안 벌면 돼요. 보유세를 내기 싫죠? 그럼 내가 안 가지면 돼요. 집 없고 차 없고 다 없으면 돼요. 소비세를 내기 싫어요? 그러면 돈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개를 다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죠. 이야기 처음 들으시는 분은 다 나를 사기꾼으로 보는데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벤자민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고 유명한 이야기예요. 외국 사람들은 다 아는데 한국 사람은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여러분도 월급 벌잖아. 그럼 소득세 떼고 받죠.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아하는 옷을 사 입으면 소비세 내고, 그게 싫어서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낼 거니까 어떻게든 세금은 우스갯소리로 이중과세 이상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 국가가 돈이 순환이 되면서 돌아가고 우리의 복지가 될 수밖에 때문에, 그래서 자, 우리는 지금 이 부가가치세는 소비세 형태로 소비를 하지 않으면 돈을 부담할 필요가 없고 소비를 하는 자만 부담하는 거예요. 그럼 소비하는 자가 부담을 하는 거지 그 중간에 있는 사업자는 팔기 위해서 넘기는 거죠. 그 사람들은 우리 중간재 역할을 가지고 가는 분들은 세금 부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소비형 부가가치세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그래서 저렴한 표현으로 말하면 사업자는 부담할 필요 없고 최종 소비자만 부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여러 거래 단계에서 각자 사업자들이 남길 거잖아요. 도매상도 남기고 그 공장도 돈 남겼을 거고 전부 다 돈 남겼겠죠. 그 남긴 사람들이 자기 남긴 금액의 10%씩을 세무서에 내는 형식이 되어 있는 게 부가가치세 구조죠.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일단 원래 100%는 아니에요. 한 60%는 진짜 돈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내야 된다면. 왜냐면 자기 단계에서 생긴 부가가치의 10%를 내고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방금 말했을 때 왜 60%라고 말했냐면 그건 과세거래에서만 이야기하는 건데 사람한테 월급 주고 하는 거는 과세거래가 아닌 비용이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돈을 빼면 사실 100%그 돈이 그 사람이 다 남긴 돈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무실이 그만큼의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 총이익 정도는 남겼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판관비하고 쭉 빠지다가 뭐 작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겠죠. 자, 또 우리 부가가치세의 특징 중에서 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일반 소비세예요. 자, 일반 소비세하고 제가 비교를 자주 하는 세목이 개별 소비세인데, 자, 개별 소비세 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 꽤 많죠, 대한민국에는. 그죠? 자동차 사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고, 명품 백, 명품 가방, 같은 거지, 저게 백 가방, 명품 구두, 뭐 이런 것들 다 개별 소비세 대상이죠. 근데 걔네들이 왜 개별 소비세 대상이냐면, 개별 소비세 법전에 이러이러한 것에는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라고 적어뒀기 때문에 열거주의 방식 중에 항목을 부과할 것, 심지어는 우리가 얼마에 샀는지도 관심 없이 이 금액은 얼마라고 관세든 뭐든 세금의 과세 가격 전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싸게 산다고 해서 개별 소비세나 아니면 그 관세나 이런 것들이 싸지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이미 얼마짜리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래도 싸게 사는 게 좋은 거죠. 세금 어차피 낼 거면. 그럼 이 개별 소비세는 부과할 항목만 적혀 있는데 이 부가가치세는 부과할 항목을 적어두는 게 아니고 우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을 항목, 우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면세 항목,
여러분들은 그냥 면세라고 표현하시는 면세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앞에 수식어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면세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면세점한테 때 면세는 그 면세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세금을 전부 다 면제시키는 거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면서 면세 항목이라고 말하는 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면제시키는 항목을 세법법전에 적어놓고 그 항목에 적힌 거는 부가세를 받지 말라. 대신 여기에 안 적혀 있는 건 전부 다 받아라라는 게 일반 소비세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면세 항목들을 많이 들여다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물건이 과세품인지 면세품인지 이제 식별을 해야 되는데, 그때 얘가 과세품이다라고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면세품은 항목이 얼마 안 돼요. 그러면 그 면세품을 기억해서 그 면세품에 안 적혀 있으면 과세품이다. 이렇게 가는 게 일반 소비세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그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할 때, 자, 폐지는 과세품이에요, 면세품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 모두 다 면세 항목에 대해서 책으로 한 번씩 좀 다 봤을 거잖아요. 그럼 그 항목 봤던 거 기억해 보시면 폐지가 면세 항목이 있었나요? 없었다는 건 기억이 나죠? 항목들은 다 기억 안 나도. 그럼 걔는 과세인 거예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항목을 적어 놓는 거예요. 고철이든 뭐든 이런 것들은 과세품이에요. 그래서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는 면세품을 사는 게 아니라 과세품을 사는데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비사업자라서 부가가치세를 안 주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일반 소비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아주 중요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 법전에 면세하면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에 부과하지 말라는 항목을 적어놓은 게 면세 항목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이 부가가치세는 물세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인세. 자, 이 말은 지금 세금을 붙이는데 물건에 세금을 붙이는 거지 사람을 기준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잘 버는 이재용이랑 비교하면 안 되지. 불쌍하게 저보다 큰 집에 살고 있지만 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누가 이야기하지? 정영진이? 아무튼 저보다 돈 잘 버는 사람들하고 저하고 그 세금을 똑같이 부담해야 되나요? 자, 조세 형평성 똑같이 세금 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조세 형평성은 부담 능력이 큰 사람은 부담을 많이 하고 부담 능력이 작은 사람은 부담을 작게 하는 게 조세 형평성인 거예요. 그러면 그 대기업 총수들하고 저하고 봤을 때 당연히 걔네들이 훨씬 만 배 이상 잘 벌잖아요. 그런데 물건 제가 TV 하나 사든 휴대폰 살 때 저보고 얼마 버는지 아무도 안 물어보더라고. 왜냐하면 그 물건에 그냥 부가세 10%가 붙어 있는 거지 누가 버냐에 따라서 안 붙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가세 말고 소득세, 법인세는 물건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 버느냐, 이 법인이 얼마 버느냐 인격체에 따라서 우리 계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물건에 세금을 붙이는데 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이에요. 그럼 이 단일세율이라는 건 우리는 소비지구 과세 원칙 구현하는 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10%를 부과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세목들은 거의 많은 세목들이 우리 누진세율 제도를 써요. 누진세율 제도는 이 구간까지는 얼마, 넘어간 건 얼마, 이 구간까지는 누구나 다 똑같이 전국민 평등하게, 넘어간 부분은 또 그 부분은 또 넘어간 사람은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 이 TV에서 지금 47% 만드는데 난리 나고 막 그러죠. 근데 50% 구간이 만들었어요. 화낼 일인가요? 나도 그 세금 내어보고 싶다라는 꿈을 한번 꿔야지. 그죠? 도대체 그 얼마, 1년에 얼마야? 그것도 소득 금액이 5억인가? 전 그 세금 한번 내보면 좋겠어요. 1년만 일하고 그만둘 거야. 그럼 나 세금 내고. 그런 것처럼 높은 그런 누진세율 제도는 그 넘어가는 구간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전 국민이 돈만 벌면 다 똑같이 내는 세율은 일단 6% 다 내는 거잖아요. 그런 식이 누진세율인데, 그럼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게 되잖아요. 이게 좀 합리적인 거죠. 사람별로 따지니까 되는 건데, 법인별로 따지니까 되는 건데, 부가가치세는 누가 사는지 관심 없고 물건에 단위세율 10%를 부과하기 때문에
얘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가 저는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없이 사고 싶어하는 꿈 같은 생각도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 잘 사는 재벌 총수는 부가가치세가 뭐 전혀 신경 안 쓰겠죠. 걔는 당연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세금 내야지라는 아주 멋있는 멘트를 날리면서 그냥 줄 거예요. 그럼 걔는 나보다 부담력이 큰데 부담률이 작고 부가가치세가 저는 부담 능력이 작은데 적으니까 부담률이 높은 거 이걸 우리는 역진성이라고 표현하죠. 역진성. 그래서 물세의 단일 세율 때문에 이 역진성이 발생하는 역진성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는 사람의 소득을 안 따지니까. 그럼 이 역진성의 원인이 되는데 얘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뭐죠? 그렇죠. 그 제도가 완화를 위해서 만든 제도가 면세제도죠. 완화 목적으로 만든 제도가 면세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제거가 아니고 완화라고 표현한 이유가 아예 제거시킬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 기초생활필수품, 의료보건 영역, 우리 국민후생 영역들 그리고 뭐 정책적인 목적들, 문화예술 이런 것들만 우리가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쓰는 사람들한테 부가가치세는 부담되지 말라 그런 항목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국가도 이걸 좀 그래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보세요. 면세 제품은 0%죠. 일반 과세 제품은 10%죠. 여기에 개별 소비세 붙이는 애는 20%에서 소비세의 누진 효과를 내기 위해서 국가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는 있는 건데 근데 소비세다 보니까 이 세금을 함부로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국민한테 오늘 당장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세는 웬만한 국가도 복지 좋은 나라도 함부로 건드기는 쉽지 않아요.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한때 날고 기던 아베노믹스 막 치고 있을 때 아베도 일본 부가가치세율을 5%에서 자기가 공약을 10%로 올리겠다 했는데 법전은 못 바꾸고 끝냈죠. 그죠? 그만큼 걔가 그렇게 잘 나갈 때도 못 올렸던 게 세금이에요. 부가세.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세장이 눈앞에 바로 보여요. 그러니까 박근혜 아줌마가 대단하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걸 올렸는데 아베는 눈에 보이는 소득세를 높인다 그래가지고 그죠? 자 오늘은 우리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제가 그냥 특징 가지고 이야기했고 내일은 제가 그냥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이나 생각이라는 걸 다시 끌어올리면서 갈 수 있도록 쭉 이야기를 같이 해갈 거니까 지금 오늘하고 뭐 아니면 내일하고 시간 되실 때 오늘 전표 입력했던 거를 근데 너무 시험 때 이렇게 안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험에는 이렇게 안 나오고 뒤에 일반 전표 문제들 한번 보시면 그냥 이 정도들 보면 응용에 조금만 더 보고 자본 부분은 조금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되니까 그 부분 보면 세무일급의 전표 입력 문제는 근데 어느 정도 개념만 잡으면 준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테니까 그럼 지금은 뭐 이걸로 연습하되 기출 문제는 저와 같이 조금씩 보면서 숙제 아닌 숙제로 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풀어보세요지 검사하고 그런 이상한 행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은 제가 잘 하니까 그때 보시면 되니까 지금 했던 거에 왜 이렇게 됐는지 그렇게 원리를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